주생은 제사를 마치고 배도의 여종 2명과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집을 잘 건사하도록 해라. 내가 훗날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와 너희들을 거둘 테니. 여종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씨를 어머니처럼 모셨고 아씨는 저희를 친딸인 양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들의 운명이 기박해서 아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저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서방님뿐인데 지금 서방님마저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여종들은 큰 소리로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생은 거듭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뿌리며 배에 올랐지만 차마 배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생은 수옹교 아래에서 묵었습니다. 멀리 선화의 집을 바라보니 은빛 등불과 붉은 촛불이 숲을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주생은 이미 지나가 버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장상사 한 편을 지어 읊었습니다. 꽃의 안개 가득, 버들의 안개 가득, 봄빛의 의지에 소식 전하고 초록빛 참 깊은 곳에 잠이 들었지. 좋은 인연이었나, 나쁜 인연이었나. 새벽녘 집의 은축은 아련한데 구름 낀 물가에서 배를 돌리네. 주생은 새벽까지 신음하고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떠나자니 선화와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쉽고 머물자니 배도와 구경이 이미 죽은 지금 몸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닻을 올리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선화의 집과 배도의 무덤을 차츰 뒤로 하며 산구비를 돌아 강으로 나아가니 얼마 안 있어 이미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생의 외가 친척 중에 장시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호주의 거부로 예전부터 주생 집안과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주생은 그 집으로 가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장노인은 주생에게 방을 내주며 매우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생의 몸은 비록 편안해졌지만 선화를 사모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이 어느덧 새봄이 돌아오니 만력 임진년이었습니다. 만력 임진년이란 바로 1592년입니다. 장노인은 주생의 얼굴이 날로 초췌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싶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생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자 장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노승상과 일가여서 두 집안이 대대로 잘 알고 지냈다. 내가 혼사를 추진해 보마. 이튿날 장노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한 뒤 늙은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 혼사를 의논하게 했습니다.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며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역시 선화의 병이 주생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선화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주생이 이미 떠나버린 뒤라 어쩔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장노인의 아내 노씨의 편지를 받게 되자 온 집안이 몹시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선화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몸단장을 하니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구월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생은 날마다 포구에 나가 선화의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떠난 지 열흘이 못 되어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결혼 약속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선화가 쓴 편지를 주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생은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분향기와 눈물 흔적이 가득해서 그동안 선화의 슬픔과 원망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박한 운명을 타고난 선화가 목욕제계하고 서방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본래 약한 몸으로 깊은 규방에서 자랐습니다. 꽃다운 나이가 훌쩍 지나간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거울을 덮고 제 자신을 애석히 여겼으며 님 그리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사람을 대하고 보면 부끄러움만 잃었어요. 큰 길의 버드나무를 보면 춘정이 일렁이고
나뭇가지 위에서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새벽녘 꿈결 같은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운 나비가 마음을 전하고 하기 길을 인도하여 달밤에 멋진 서방님이 제게로 오셨지요. 당신이 이미 들어오셨는데 제가 감히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옥절구로 선약을 다 찧었건만 하늘에 오르지 못했고 달처럼 둥근 거울을 반씩 나눠 간직했건만 우리의 깊은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지속되기 어렵고 아름다운 기약 어긋나기 쉽다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상심할 뿐입니다. 님 떠나고 봄은 찾아왔건만 서방님의 소식은 끊어졌어요. 백꽃에 비 뿌리던 날에도 해 저물녘까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천만 번 몸을 뒤척이며 초췌에만 가니 이 모두 서방님 때문입니다. 비단 장막 안이 텅 비어 낮은 적적하고 은빛 등불이 꺼져 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룻밤 몸을 그쳐 백년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고 남은 꽃잎은 뺨을 때리고 조각다른 눈동자에 맺혀 있습니다. 혼이 다 녹아버리고 온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죽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지금 월화노인이 기쁜 소식을 전해 결혼할 날을 기약하게 되었지만 홀로 지내는 근심으로 병이 깊이 들어 얼굴에는 고운 빛이 줄어들고 머릿결에선 광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서방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예전만큼 사랑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걱정한 것은 제 마음을 모두 토로하지 못한 채 아침 이슬처럼 급작스레 쓰러져 구천에서 끝없는 한을 품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속마음을 모두 말했으니 깊은 규방에 긴긴 밤 갇혀 지낸다 해도 아무 원한이 없어요. 첩첩산중 첫 미길의 편지도 자주 전하기 어려워 목을 빼고 멀리 바라보노라면 뼈가 부서지고 넋이 빠져 날아가는 듯합니다. 호주는 궁벽한 곳이라서 땅에서 나오는 독한 기운이 무섭다지요. 각별히 몸을 아끼시고 부디 건강히 계세요. 천만 갈래 마음을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는 하인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선아가. 편지를 다 읽은 주생은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 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슬퍼하고 한편으로 기뻐하며 혼례를 올릴 9월까지 손꼽아 보니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혼례 날짜를 앞당기고 싶어 장노인에게 재차 하인을 보내달라고 청하고는 선화에게 보낼 답장을 썼습니다. 방경에게 삼생의 인연으로 천리 길을 넘어 편지를 받으니 당신을 그리는 마음이 어찌 생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당신의 집에 들어가 정원에서 논일다가 춘정이 한번 일어나자 육정을 금할 수 없어 꽃돌기 사이에서 약속을 맺고 달빛 아래에서 인연을 이루었습니다. 외람되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 서로 맹세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생애에는 당신의 깊은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을 조물주가 시기할 때가 많다더니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룻밤 이별이 몇 년의 한이 될 줄. 서로 멀리 떨어져 산천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 한 필에 몸을 싣고 하늘 끝에 홀로 서서 몇 번이나 상심했던지 모릅니다. 기러기가 옷땅구름 위에서 울 때, 원숭이가 촛땅 산속에서 울부짖을 때, 여관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쓸쓸한 등불 아래 있노라면 사람이 목석이 아닌 다음에 어찌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방경이요. 이별의 아픈 마음은 당신도 잘 알겠죠. 하루가 3년 같다는 옛말이 있더니 그렇게 치자면 한 달은 곧 90년이 되는군요. 결혼 날짜를 잡은 가을까지 기다리다가는 저 거친 산의 메마른 잡초 속에서 내 시체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간데 없는 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종이를 앞에 두고 오열합니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천하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급박하게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는 나라이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조선이 무너지고 나면 압록강 서쪽 지역 또한 베개를 편히 베고 잘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에 존망이 걸린 일이니 어찌 천자가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황제는 제독 이여송에게 특명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왜적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이때 행인사의 행인 설번이 조선에 갔다가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흉노를 잘 막고 남방 사람들은 왜적을 잘 막습니다. 이번 정벌은 남방의 병사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호남성과 절강성 등의 각 고을에서 병사를 급히 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격장군 한 사람이 평소 주생의 이름을 알고 있어 서기의 직책을 맡기려 했습니다. 주생은 극구 사양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개인의 사랑과 약속은 속수무책으로 짓밟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생은 조선에 이르렀습니다. 주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 풍의 칠언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전편은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이 이러했습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정에 오르니 첩첩이 푸른 산 어찌 그리 많은지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 가로막지만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이듬해인 계사년 1593년 봄에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주생은 선하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깊은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마침 불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잠옷 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생은 답사행 한 편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줄지어나네. 객창에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여들 황혼역 빗소리를 어이 참아 들을고 낭원의 구름 아득하고 영주의 바다는 막혀있나니 주렴 들이운 옥루는 어디쯤인지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되어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갔으면.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차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화간집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 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준 시가 10여 편 들어 있었습니다.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도 시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원진의 회진시 형식을 본떠 30운의 배유를 지어서 책의 끝장에 써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 뿐이요.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되지 않겠소. 동풍은 이미 주랑편이니 교씨가 남의 집에 간 일이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동풍은 이미 주랑편인이라는 것은 당나라 시인 두목의 적벽시에서 따온 말로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는데 주생은 거듭 고맙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건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27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계사년 5월에 무언자 권여장이 쓰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생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조선의 시인 권필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진 전쟁터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선비와 글로 나눈 대화 속에서 이 기구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배도는 죽었습니다.
선화와의 혼례는 전쟁에 가로막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생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국의 여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그림 같은 그 선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도였습니다. 그녀는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평생 곁에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소원은 선화를 아내로 맞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자신을 대신할 여인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선화의 편지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몸을 그쳐 100년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죽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를 바라고 만나고 나서는 헤어질까 두려워한다는 선화의 말은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하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도 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더 빛나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주생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배도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꽃이 시들기도 전에 두견새가 먼저 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모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두견새가 먼저 울어버립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오늘 밤 달빛 야담이 전해드린 이야기 주생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조금 더 잘해주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종종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